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행동은 부끄럽다. 2. 한국은 끔찍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3. 대국반도체 산업협회가 한국에 있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9일 전 세계는 충격스러운 발표를 접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죠.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수도 키이우를 포함 우크라이나 전역에 총 8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 그중에는 6발의 킨잘도 포함됐다는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습니다. 사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지만 킨잘은 다릅니다. 왜냐면 그간 전 세계에서 사용된 적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에 의해 실전에서 최초 2022년 최초 사용로 사용됐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 푸틴이 킨잘 미사일을 소개하면서 말하길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라고 장담했는데 그 속도가 충격적입니다. 마하 10, 즉 12,0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움직이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려면 그 궤도를 정확히 계산한 후 그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타격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도 마하 10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무기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이 그야말로 미친 도전에 나서기로 선언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손에 꼽이는 10강뿐 아니라 안보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국가라면 너나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무기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소닉 미사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데 이를 쉽게 정의하자면 최대한 신속히 표적에 접근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미사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속이란 마하오, 시속 6,120km를 넘어야 하는데 이 속도로 접근한다면 이를 인지해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도시든 몇 시간 내로 타격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196km 떨어진 평양도 고작 1분 30초면 도달하죠. 이럴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미사일에 대한 어떤 제약도 현재는 없습니다. 굳이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나 집속탄 등 금지 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시속 6,000km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바탕으로 핵무기의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마땅한 방어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분야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와 같은 국가에 더해 한국도 분야에 뛰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체를 활용한 아방가르드를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8년 3월 푸틴은 국정연설에서 아방가르드 ICBM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방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17로 저공 비행하며 비행 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신무기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때만 해도 허풍으로 들렸던 그의 말은 사실이 됐습니다. 그해 12월 아방가르드 발사에 성공하더니 마하 8로 2000km밖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킨잘까지 보유했고 우크라이나에 킨잘을 쏜 겁니다. 중국 역시 신속히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2014년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한 중국은 등평 17이라는 길이 11m, 무게 15톤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간수성에서 쏘아 올렸고 2021년 7월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싱콩2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개발에도 성공했지만 소련과 맺은 조커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중지했다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파기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조 4천억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조만간 이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2년 1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00km 밖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북한의 검은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발사 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있나? 라는 질문에 현재 패트리어트와 더불어 우리가 보유한 어떤 방어체계로도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II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M-블록-I 사업 추진안 등 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 LSM은 요격 가능 고도가 40km, 70km 사이로 새롭게 개발을 추진하는 LSM-II는 방어 범위를 약 3배 넓힐 계획인데 이는 미국의 사드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포함되는데 요격 고도가 향상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 공력 비행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 단계의 요격 유도탄까지 우리 군은 약 2조 7,1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무기 체계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천궁2로 불리는 MSM-블록-II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MSM-블록-I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천궁2의 경우 전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 고도가 15km, 40km로 알려져 있는데 UAE가 작년 약 4조 원어치를 구매했고 현재도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찰발이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1979년부터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거리 800km 미사일 개발 제한까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국은 고체 연료든 사거리든 탄두 종량이든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때부터 무서운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사탄도 미사일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를 늘릴수록 탄두 무게를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무사의 경우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종량은 2톤을 탑재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은 4, 5톤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가분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껏 현무사는 진짜 모습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이나 주변국이 절대로 알면 안 될 극비 무기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 대부분 가짜 미사일을 공개해왔죠. 현무가 이처럼 가분수 형태의 기형적인 모습을 갖춘 이유는 핵탄두를 달 수 없는 대신에 운동에너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통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일반 미사일과 달리 중금속을 가득 채운 현무사는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줄이는 대신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켰죠. 만약 현무사가 실전에서 사용된다면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하강시켜 최대한의 파괴력을 갖게 될 겁니다.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한국 역시 이 게임 체인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병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기념식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 확터 체계니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 상부의 명령만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은 전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1979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미사일을 개발한 성과 덕분에 그 기술 데이터를 차근차근 축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해냈습니다.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이 알려지고 2021년 공군이 신규 소요를 결정했는데
올 2023년 하반기에는 벌써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 시험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계획부터 시험 발사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는데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아닌 고속비행에 의한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이미 2007년에 엔진을 개발했고 올해 말부터 시험 발사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형태의 발사를 선택했을까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공분위 소요를 결정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전투기 장착이 가능한 공대지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경우 빠른 가동이 장점인데 하늘에서 쏘는 만큼 지대지지대지에 비해 더 빨리 목표물 타격이 가능합니다. 실상 한국의 추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단 1분 30초면 평양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호시탐당 한국을 노리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 북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시야를 확장하면 전 세계 군사력 사회에 빛나는 인도가 있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은 아예 동아시아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앙심을 품는 순간 동북아는 당장이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보통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생명체의 강함은 온실 속 화초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국방비를 투입하고 무기를 수임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든 전면에 내세워 군사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휘둘리지 않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꾸준히 유지해야겠습니다. 100대 78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미국과 아시아, 한국, 대만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짓고 10년간 운영했을 때 드는 총 비용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미국에서 드는 비용을 100원으로 곱했을 때 한국, 대만은 78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은 63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이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지난 2021년 불확실한 시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제목으로 자체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10년간 운영하는 것이 한국보다 약 29% 비싸다는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그 이유로 부족한 정부 보조금과 건설비, 인건비, 전기, 수도요금 등 상대적으로 비싼 각종 비용을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법을 만들어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390억 달러를 비롯해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초과 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고 있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 건설비가 더 치솟고 있어 미국에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엔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155%까지 상향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조건과 인플레이션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장 건설, 비용 반도체 보조금 상향 등 국내 투자 요건 개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투자 회의론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이 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 2030%가량 높은 건설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속도와 고객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단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수조 원의 손해를 볼 만큼 적게 투자와 건설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은 8년, 미국은 3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큰손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여야의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의 15% 상향 등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닛에 있는 삼성이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 삼성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은 건설비가 애초 계산 170억 달러 약 22조 2천억 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50억 달러 약 3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인건비뿐 아니라 철강제 등 건축 원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15%인 이 정부 보조금도 3조 3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커지지만 공사비 증가폭 10조 5천억 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는데요. TSMC 역시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지 조성과 장비 도입의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은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커틀랜드 캐피탈의 커트양 회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TSMC의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공장은 TSMC나 대만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라민툴루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반도체 보조금 규정이 초과이익 환수 기업 기밀 공개 등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용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힌 데다 여야가 반도체 세액 공제 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으로서는 굳이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용인의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단지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우에 대한 찾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TSMC는 독일 정부와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놓고 보조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1위 도전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4월 당시 부회장 신분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 1위를 넣어 종합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의 38조 원을 더해 투자 규모를 총 17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여 만에 또 한 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규모 215만 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올 2042년까지 삼성 제조공장 5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의 우수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및 페니스 반도체, 설계 업체 등 150곳이 들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라 평가받던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석권을 위한 본격적인 추격전에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오나노이와 파운드리 양산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가의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2025년 이나후 2027년 1.4나노까지 계획 중으로 기술적인 면에선 TSMC를 능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 생산 능력이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15.8%, 58.5%를 기록하며 42.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격전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어황 악화에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사업 매출 현황도 먹거리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는 디램이었으나 반도체 한파를 맞은 지난해 파운드리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7조 164억 원 53억 5,1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디램의 사업 매출 7조 2,103억 원 55억 4천만 달러보다 1,939억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디램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운드리는 수주형 사업이라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반도체 사업의 최대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주형 산업인 파운드리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53억 9,100만 달러, 7조 1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55억 4,400만 달러보다 2.8%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안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불황기를 맞아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회사의 최대 실적 효자인 디램을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디램 사업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파운드리와 불과 1억 4,900만 달러 차이로 역대급 반도체 한파를 맞아 삼성전자 매출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운드리 사업의 약진은 단순히 메모리 부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매출은 지난 4분기 1,005억 8천만 달러에서 47.6% 급감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매출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경기 영향이 낮은 파운드리 산업의 강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용인에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 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및 템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인 탭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미국 오스틴시 미 테일러 시신 생산지와 함께 생산 능력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 니은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이 결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발길을 갑자기 돌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 위기 속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 돌파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모바일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와 함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배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RAM 시장 점유율을 전분기 40.7%에서 45.1%로 기여명,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점유율은 40.6%에서 46.9%로 끌어올려 매출 부진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선단, 공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관련 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뿐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세계 굴지의 초거대 기업 삼성이 미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한국을 최대 생산지로 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8월 2일 기준으로 중국의 육해 공군이 대규모 무력 시위를 진행 중인데요. 특히 중국 해군이 2개 항모전단을 대만 해협으로 파견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 7함대 소속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로 진입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중국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으로 인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동북아 안보 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대항 전력은 제주 해군기지에 위치한 7기동 전단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반쪽에 불과합니다. 아덴만 해적수탕, 림팩 등 각종 원정 훈련으로 수적 주력인 KD 입적 중 상당수가 기지 밖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해군에서 부족한 대항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군함 건조를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얼마 전 진수된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최신 이지스함과 동등한 수준의 국산 초대형 함수 소나를 비롯해 한국이 개발한 여러 국산 레이더와 무기가 도입된 순양함급 이지스함입니다. 특히 BMD 체계가 도입되어 북핵에 대한 탐지 및 추적과 묘격까지 가능한 만능함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2028년까지 총 3척의 정조대왕급을 도입해 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완전 스텔스 설계를 강화하고 국산 레이더로 구성된 토란마스트가 탑재된 한국형 구축함 KDDX 6척이 추가로 건조됩니다. 계획대로 건조가 이뤄진다면 현재 3척의 이지스함과 6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7기동 전단을 6척의 이지스함과 12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7기동함대로 개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SM-3 논란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BMD 기능이 있는 정조대왕할 정작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없다고 지적하자 해군이 SM-3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전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미래 구축함 전력과 탑재될 무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군사행동 목적이 침략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역시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수년 내 전쟁이 일어날 것이 물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도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일 국가인 대만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올라가는 물가가 더 걱정해야 하는 반응인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뜻하는 양안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해운이 끊깁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최단거리 항로가 차단되면서 선박 운행이 중단되는데요. 거의 모든 물자가 해상으로 운반되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이 가시화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를 부정하며 무해 통항권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해 통항권은 특정 바다의 연안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에서
다른 국가의 선박에 제약 없이 항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규정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를 굉장히 고가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 해군이 닿는 모든 바다를 중국이 통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물류가 막힌 대한민국은 손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중국에 항복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상상만 해도 참담한데요. 이대로라면 광목 후 분단처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한 강대국에게 한국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제국처럼 나약한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지킬 늠름하고 강력한 해군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최근 진수된 정조대왕입니다. 미국 항모전단이 남중 국해에 진입하고 시진핑이 바이든을 협박하던 지난 7월 28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역사상 네 번째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8,200톤의 순양함급 구축함입니다. 만재 톤수로는 12,000톤의 거함인데요. 이전까지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함이자 첫 국산 이지스함이었던 세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서 얻은 노하우에 다수의 국산 장비를 더한 우리 해군의 자부심입니다. 그만큼 무장이 아주 훌륭한데요. 함포와 미사일, 소나와 여러 보조 레이더까지 첨단 국산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합소나 체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음파를 쏘아 적을 찾는 능동형 초대형 함수소나, 광범위한 해역의 음파를 분석해 적을 찾는 선배열소나, 적 잠수함의 회피를 고려해 심도를 조정해 적을 찾을 수 있는 가변 심도 소나로 중무장했는데요. 전방에 대형 함수 소나는 탑재를 위해 도크를 추가로 파내야 했을 정도로 큰 크기만큼 출력이 엄청나고, 가변 심도 소나는 후방 좌측에서, 선배열 소나는 후방 우측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또 레이더의 국산화도 상당합니다. 선체 상부에 국산 3차원 레이더 SPS-560K가 탑재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사용하던 외산 SPS-95K를 압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1과 KVLS-2가 총 40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해송, 초음속 미사일 등 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2022년에 걸맞는 최신 군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군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국산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조대왕함에는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BND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도입하는 SM-6 미사일로도 탄도탄 요격이 가능하지만 이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외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SM-6 미사일은 미 해군의 함대공 유도 미사일로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했는데요. 사거리는 최대 460km가량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하는 SM-2 미사일의 사거리 170km의 2배가 넘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방공 미사일을 개발 중이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이며, 국산 미사일이 SM-3 성능에 도달하려면 203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해군은 북한의 핵도발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SM-3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SM-3 미사일이야 현존 최고의 요격 미사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비쌉니다. 발당 단가가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가격이 비싸지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방공 미사일의 효용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시간과 예산을 더 투자해 국산 미사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해군의 의견이 맞다고 말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날 판에 개발 중인 미사일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지금은 무사히 완성돼서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으나 클러스터 처리 문제로 개발 일정이 지연됐던 해군 단거리 미사일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해군 미사일은 개발 막바지에서 시스키밍 미사일과 파도 등으로 발생하는 잔상을 구분할 알고리즘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 횟수를 늘려 결국 문제를 잡아냈습니다. 다만 일정이 상당히 지연됐는데요. 따라서 국산 미사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국산에 의존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외산에 무조건 기대서도 안 됩니다. 당장 필요한 최소 수량을 도입해 도입 가격을 최소화하고 이후 국산 미사일이 무사히 개발되는 대로 국산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일 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원에 무려 18회나 당선된 미 정치계의 거물입니다. 우리로 치면 구선 의원에 해당하는데요. 그만큼 미의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의회의 거두인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선언이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심대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격분했는데요. 또 7월 28일에는 시진핑과 바이든의 통화에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을 만큼 미국과 중국의 사이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8월 3일 현재 대만의 전쟁 초기 현상인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포성만 없을 뿐이지 이런 행동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도 중국의 행동의 한치의 물러남 없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펠로시 의원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항모전단이 나섰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미국의 주요 인사라 하지만 미 항모전단까지 움직이는 것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7월 28일 싱가포르에서 북상한 레이건 전단이 남중 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당연히 중국군 역시 만물을 놓았습니다. 먼저 7월 30일 야간 대만과 인접한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대대적인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공군의 제-16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침투했습니다. 또 중국이 실전 배치한 두 척의 항모가 위아 항모전단을 이끌고 대만 해협에 결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항모전단과 중국 항모전단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인데요. 이렇게 양국이 극한 대립을 하자 분쟁 당사자인 대만 역시 전시태세를 발령했습니다. 8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 동안 전시태세로 중국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모든 항공기와 군함이 출격 준비를 갖춘 채 비상대기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현재 중국은 071형 LPD, 075형 강습 상륙함 등 상륙함 전력을 대거 확충하며 대만 침략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력 시위에서 중국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그저 무력 시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전력을 대만 앞푸젠성에 집결 중이며 그 모습이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러시아군의 집결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전방에서 수송 임무를 수행할 장갑차의 이동이 목격됐고 함께 운용될 전차 부대 역시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다연장 로켓과 제장 전차량이 철도로 운송되는 영상이 중국 웨이보에 게재됐고 각종 특수 차량의 움직임 역시 관측됐습니다. 심지어 고가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HQ-22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정도면 침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란 전력은 다 굴러모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력 운송과 보급을 위해 다량의 트럭이 집결 중인 것이 확인됐으며 철도를 통해 소형 보트를 운반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는 부족한 상륙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특작조라 보병 전력을 운반할 용도로 추정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8월 2일 오후 한때 차오저무, 산토우 등지에서 민항기의 이착륙이 멈춰섰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양안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해군의 강력한 전력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거리 튜브였습니다.